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폭행 사실 부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당선돼도 당선 무효형이다. 유권자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라며 의혹을 하나 제기한 건데 김용남 의원은 그때 당시 사건이 뭐가 있었나 보죠?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어쨌든 당시 저와 함께 일하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리더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한 거는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런데 아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폭행 얘기 어쩌고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김용남 의원 해명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과장된 측면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건데 당선돼도 취소될 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양태인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선돼도 취소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결국 당시에 이제 비서관, 5급 비서관이었던 분한테 이제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좀 자료 준비 관련돼서 뭐 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폭발하는 과정에서 뭐 폭행을 했냐 안 했냐, 흔히 얘기하는 뭐 정강이를 찾냐 안 찾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 본인이 마치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발언한 걸 수도 있고요. 실제 찾는지 안 찾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다지만 결국 김용남 후보가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뭐 그걸 저 폭행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뭐 결국 이제 그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저런 태도가 과연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과연 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조국 후보 본인이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물론 선거 국면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은 필요는 하지만 저는 그 선을 좀 넘는 과한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같이 가야 될 범진보이자 저는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우당이고 동맹 같은 경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런 걸로 사실 서로 간의 지지자들이나 서로 당원들에게 많은 감정적 상처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네거티브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얘기를 꺼낸 건데요. 들어보시죠. 당시 제가 없을 때 당에서 그분에게 했던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그 전에 다 졌다는 겁니다. 전체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한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발생했던 각종 성비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지도부가 총 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이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당시 이제 박미정 대변인, 정치적 나르시즘의 정점, 면피용쇼, 피해 회복과 관계없는 발언들이다.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조국 대표의 인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비판뿐 아니라 민주당을 저격했어요, 김기표 의원님. 네. 성비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진 적 있냐?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성비 문제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때 당시 이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저 발언에서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 내가 감옥에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맞지 않다. 느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는데, 그걸 가지고 성비의 문제가 분명히 피해자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피해자가 아직 자기 감정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발언에 있어서 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런 상황에서 아직 피해자가 피해 감정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경우로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저는 솔직하고 정치인다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또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뜨거워요. 민주당 김용남 29, 조국 혁신당 조국 23, 국민의힘 유이동 17. 그런데 보시면 황교안 후보가 7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서 격돌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격돌이에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연일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폭행 사실 부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당선돼도 당선 무효형이다. 유권자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며 의혹을 하나 제기한 건데 김용남 의원은 그때 당시 사건이 뭐가 있었나 보죠.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어쨌든 당시 저와 함께 일하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리더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 거는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런데 아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폭행 얘기 어쩌고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김용남 의원 해명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과장된 측면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건데 당선돼도 취소될 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양팀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선돼도 취소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결국 당시에 이제 비서관, 5급 비서관이었던 분한테 이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좀 자료 준비 관련돼서 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폭발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냐 안 했냐, 흔히 얘기하는 정강이를 찾냐 안 찾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 본인이 마치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발언한 걸 수도 있고요. 실제 찾는지 안 찾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다지만 결국 김용남 후보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걸 폭행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결국 이제 그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저런 태도가 과연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과연 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조국 후보 본인이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물론 선거 국면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은 필요는 하지만 저는 그 선을 좀 넘는 과한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은 같이 가야 될 범진보이자 저는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우당이고 동맹 같은 경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런 걸로 사실 서로 간의 지지자들이나 서로 당원들에게 많은 감정적 상처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네거티브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얘기를 꺼낸 건데요. 들어보시죠. 당시 제가 없을 때 당에서 그분에게 했던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조국 혁신당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그 전에 다 졌다는 겁니다. 전체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한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발생했던 각종 성비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지도부가 총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이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당시 이제 강미정 대변인, 정치적 나르시즘의 정점, 면피용 쇼, 피해 회복과 관계없는 발언들이다.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조국 대표의 인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비판뿐 아니라
민주당을 저격했어요, 김기표 의원님. 네. 성비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진 적 있냐? 뭐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성비 문제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때 당시 이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저 발언에서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 내가 감옥에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맞지 않다. 느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비 물론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는데, 그걸 가지고 성비의 문제가 분명히 피해자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피해자가 아직 자기 감정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발언에 있어서 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런 상황에서 아직 피해자가 피해 감정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경우로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저는 솔직하고 정치인다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이 평택의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질 폭행 의혹이 지금 한참 해제되고 있는 김용남 후보, 또 입시 비리 전력이 있는 뭐 조국 후보, 이런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조국 후보는 유이동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러면서도 또 동시에 유이동 후보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뭐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좀 긴장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예. 참았어야 되는데 예.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한 거는 뭐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최근에서야 선거 들어가기 직전인가요? 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인가요? 그 전후에서 그 피해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로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뭐 이런 반성, 이런 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 위기를 넘기자,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당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게 아닌가 싶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11년 전인데요. 유이동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에서야 뭔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함께 일했던 보좌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폭행은 없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달라는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뭔가 다시 좀 접촉을 시도한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은 있는데 입증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입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김용남 후보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마치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뉘앙스가 묻어있느냐? 혹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피해자한테는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2차 가해가 11년 뒤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김용남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남 후보가 선거에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여섯 번 정도 출마를 했었어요. 선거란 선거 웬만한 거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거에 나올 때 어느 당으로 나왔습니까? 다 보수로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온 건데 어쨌든 뭐 여당 후보로까지 치면 거의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김용남 후보는 잘 나가던 부장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후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이미지와 검사 이미지를 탈색하는 것이 김용남 후보한테 필요한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앞서 김용남 후보의 목소리 들으셨지만 본인이 화가 났었더라도 참았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잘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의 보좌진은 이젠 더 이상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이게 뭐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갑질이나 폭행 이런 것들은 또 민심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유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요.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물론 그 일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크게 뭐 격차가 나게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지금 후보나 김용남 후보나 뭐 단일화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 조그만 문제가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와도 그게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낮은 사조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네. 다만 거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말을 계속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진정성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본인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택을도 계속해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를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5명의 후보가 일단 잡히는데 김용남 후보가 29, 유희동 후보 17, 조국 후보가 23%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뭐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민주당과 조국당, 뭐 진보당까지 단일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5파전 양상인데 계속해서 약간 이런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단일화 뭐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희동, 황교안 후보는 너무 컬러가 달라요. 같은 네. 보수지긴 하지만 예.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만약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단일화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 보면 17 플러스 7이 그냥 플러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정말 여기는 아마 정말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은 뭐 좀 작지만 인지도가 일단 대선 후보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라는 게 막판에 가면 인지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번 겨뤄볼 만한 그런 싸움인 것 같고, 유희동 후보는 이 두 사람이 사실 표를 가져가면 유희동 후보는 여기 토백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표만 잘 결집시키면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지역은 일단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택을이라는 게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쵸.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것인가가 사실은 승부를 좌우할 것 같고, 즉 지지층들이 어디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이 지역에서는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갖고는 여기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도농복합 지역구라는 것들을 특징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비율도 꽤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정 위원은 유희동, 황교안 두 사람의 단일화 효과는 없을 거라고는 하셨는데요. 일단 이 두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도 지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합당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계신지.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넘어가면 합당되는 거죠. 뭐 갑질 폭행 의혹이 지금 한참 해제되고 있는 김용남 후보, 또 입시 전력이 있는 뭐 조국 후보, 이런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걸 뭐 현실적으로 제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고, 하여튼간 무겁게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유희동 후보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황교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일화는 물론 합당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뭐 진보 진영은 아예 그냥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원래 합당이라는 게 자기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면 그 다음에 이익은 아마 합당일 겁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당으로 돌아가고 또 당대당 합당으로 해주면 지분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합당의 요인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유이동 후보로의 단일화와 황교안 후보로의 단일화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뭉쳐있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황교안 후보가 거기를 전체적으로 좀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서로의 이익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가 판가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정혁진 변호사께 좀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황교안 후보 하면 부정선거에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오시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어찌 보면은 이제 계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당 지도부한 선을 긋는 사람인데 둘이 시너지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는 출마했을 때 당선될 목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유이동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유이동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거란 말이죠. 당선 가능성이요? 그럼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4자 대결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유이동 후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한다라고 하면 유이동 후보 지지율은 그래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부질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부질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부산 북갑과 저 평택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부산 북갑은 민주당 후보 1명에 보수 후보 2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평택을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 하나에 민주 후보, 저 진보 후보가 2명이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정반대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 폭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협공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시 저와 함께 일하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리더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뭐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한 거는 뭐 하여튼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평택의 슈퍼철새 김용남은 구두발로 비서관 정광희를 걷어차고도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김용남 후보의 반응은 11년째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남겨진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로 후보 사퇴입니다. 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김용남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특히 조국혁신당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까도 의혹이 나오는 까도남이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석 대변인님, 네. 마치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과 혁신당이 협공을 하면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는 조국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가요? 권력병 범죄를 저질렀고 입시비리, 그다음에 감찰 무마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끌다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절반도 형기 살지 않다가 특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면 받고 나오자마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22대 국회에서 이분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2번 다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나쁜 사람 김용남 후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혜훈 후보자 보지 않았습니까? 폭언을 해가지고 갑질을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 국민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폭언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저희가 그때 이혜훈 후보자의 폭언 얘기할 때 그 당한 분은 그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겠느냐라고 걱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 그다음에 그분의 가족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런 분이 또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게 용납이 출마한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엄청난 상처일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한 발 더 들어가자면 이 평택 의선거 왜 치러지는 겁니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범죄 저지른 겁니다. 선거법 위반한 것이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민주당 후보가 또 나오는 것 자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후보까지 나서서 좀 사과를 했고요. 이런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택을 했고 민주당이 공천을 한 후보다. 조금 흠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공식 후보다. 이러면서 좀 감싸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과를 계속 진심 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일이고 사과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는 진심이 전달됐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평가하실 몫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김용남 후보가 지난날에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아마 유권자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내보인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흠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어떻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나 논란들이 있고 또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또 공격은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또 사과도 하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명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진심에 대해서는 유권자들도 알아주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 또 활동을 했다 보니까 과거에 맡았던 사건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했던 이력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좀 거세게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용남 후보는 선임계에 이름이 중복되거나 도와주려고 기재된 건 있는데 다수의 사건은 실제로 변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30여 건 정도 변호를 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용남 후보는 좀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정의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이 변호를 해주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하는 그런 권리가 분명히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나는 어떤 피의자는 수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직업 윤리상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 변호사인 분이 이제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과거의 변호사로서 어떠한 사건을 변호했느냐를 가지고 특히나 저런 어떤 성범죄라든지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했던 사람은 공직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변호했던 그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동일시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 변호사는 그 피의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뜻에 동조한다거나 범행 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별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호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사법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과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택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도 일단 저는 낮게 보고요. 낮게 단일화가 보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사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이동 플러스 황교안의 총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발생해서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두 후보의 말이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만 조국 후보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좀 이길 것 같으면은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좀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게 오늘 조국 후보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김용남 후보가 금감원장 정도 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로 나온 사람에게 금감원장을 좀 추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평택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긴 또 오자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요. 새 후보가 지금 2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 오차범위의 접전입니다. 김진욱 특보님, 이대로 그냥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 정말 초박빙 선거가 될 텐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단일화가 누구랑 하는 단일화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냐 아니면 유이동, 황교안, 김용남, 김재현 아니면 뭐 조국, 김재현 이런 단일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평택만큼 초박빙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이 박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전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금감원장에 대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천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 후보에게 어떤 새로운 자리를 추천하시는 그것은 뭐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여론의 변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이 상황에 따라서 막판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김용남, 조국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사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유이동, 황교안 후보 간의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김용남, 조국, 또 유이동 의원도 있으니까 여기 유이동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요. 자당의 후보 김용남 후보가 뛰고 있는 평택 선거에 대해서 훈수를 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일화 얘기하지 말자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낙선했을 때 조국 혁신당의 미래와 조국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끝난다 그냥 아예. 뭐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은 어둡죠. 그럼 뭘 얻어요? 조국 후보는 여기서 본인이 양보. 미래를 얻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김용남, 조국 두 사람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이전인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지을까요? 공통의 연대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분이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글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니 연대와 통합의 흐름에 반대하는 분들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계시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6.3 선거에 제가 당선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당선되고 난 뒤에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제가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김용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석 의석당이 150석 넘은 정당과 무슨 통합을 하냐라고 말이죠. 12석 의석당이 150석 넘은 정당과 합당을 주도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자, 그래서 조국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과 맞지 않다. 내가 더 민주진보 진영의 비전과 가치에 충실하다라고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더 민주당스럽단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니다. 왜? 아니, 김용남 후보는 작년 5월 17일 날 대선 운동 기간 중에 광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소위 명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지 선언을 했고 이제 1년쯤 됐어요. 당원이 된 지. 그리고 당에서 전략공천, 우리 민주당 후보야 라고 전략공천을 네. 한 후보잖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합당을 주도하겠다? 합당을 어떻게 주도합니까? 12석 의석을 가진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에도 뭔가 한번 합당이 추진되는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잖아요. 네. 그때 조국 혁신당은 기다리는 그냥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당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고 정청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소식도 참석해서 지도부 또 총출동해서 네, 그런 상황인데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은 뭐 두고두고 남을 말이긴 합니다. 선거 때마다 회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당원이시죠? 네. 권리당원 뿐이겠습니까? 김정희 의원님. 그런데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묘합니다. 여론조사 보러 가시죠. 묘해요. 왜냐하면 김용남 25, 조국 26. 완전 각축전입니다. 그리고 딱 뒤를 보니까 유이동은 20이에요. 무시하지 못해요. 25, 20, 26 몰려 있어요. 이거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면 8.8 범위 내에서는 다 오차 범위잖아요. 야, 그러면 김용남, 유이동, 조국 셋 다 오차 범위 아니에요. 셋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묘해요. 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선거철이라 묘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군요. 그가 묘해요. 묘한데 많습니다, 여러분. 하피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경기 평택은 여야 후보 3명 3파전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대 후보들 일제히 사퇴를 요구했고 김 후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기 평택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용남 25.5%, 유이동 22.4%, 조국 29.3%, 3명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김용남 31%, 유이동 17%, 조국 27%로 김 후보와 조 후보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보좌진 폭행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5년 김 후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폭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김 후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폭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유 후보는 SNS에 보좌진 출신으로서 더욱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했고 조 후보 측은 까도 의혹이 나온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정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는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동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는 의문이 듭니다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제가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고 당시 여당에 정말 누가 봐도 실세다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한테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화를 낸 건 사실인데 폭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뭔가 지역구 행사 준비 중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보좌진에게 여러 가지 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정강이를 걷어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이제 5급 비서관이었던 A 씨가 나중에 이제 발간한 책에도 이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구두로 정강이를 걷어찼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강이로 맞았던 부분이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로 이렇게 막 물들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이게 2015년에도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잖아요. 저는 이게 폭행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지금 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자체도 좀 솔직히 경악스럽습니다. 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다. 아니 정강이를 걷어찬 게 폭행 아니면 뭐예요? 그냥 살살 뭐 만져준 건가요?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보좌진을 발로 정강이를 차서 지금 피부가 찢어질 정도인데 그게 폭행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무슨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보좌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이분이. 보세요. 아니 뻔한 폭행을 폭행인지 뭐 말하는데 의문이 든다? 무슨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마치 이거를 지금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거 행사 중요한 행사였는데 이거를 제대로 준비 안 해서 뭐 그렇게 좀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막 때려도 돼요? 보좌진들을? 그 보좌진들은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녀고 그리고 애들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발로 막 차고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으로도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때의 행사보다 지금 이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 뒤에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따가 김용남 후보의 사과문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전직 비서관이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용남 후보의 그 사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진실 게임까지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다. 그리고 사과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실을 나오려고 할 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제 이 전직 비서관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주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당시에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김용남 후보 측에서 명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그 전직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분명히. 사과돼야 되고 사과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 측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영남 후보 측에 정리해서 발표하고 본인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걸 폭행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또 다른 빈미를 주는 거예요. 그건 저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남 후보 측에서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또 추가적으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어떤 거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기억에 맞는 부분을 명확히 잘 밝혀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폭행이든 폭언이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사과해야죠. 그거는 지금이라도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사과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지금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가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으니까요. 김용남 후보가 얼마든지 찾아가려면 찾아가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달라진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들으신 게 오전 라디오 인터뷰였는데요. 폭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소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이 라디오 인터뷰만 들어보면 폭행을 좀 부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했는데요. 10여 년 전에 초선 의원 시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을 불찰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이런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욱진 변호사님, 입장이 좀 오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폭행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사죄문을 냈거든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제가 봤을 때 폭행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멍들고 피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폭행이 아니고요. 그런 걸 보고 상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상해 고의가 있었으면 상해죄고요. 검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상해에 고의까지 없었으면 그게 폭행치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다소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 더군다나 잘 나가는 부장검사 출신의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2015년 기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행사장에서 홍보 영상을 미리 틀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정강이를 그 40대 아주 혈기방장한 김용남 후보가 발로 그냥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게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그랬겠습니까? 본인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그 피해자가 오죽했으면은 의원실을 그만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보좌진이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강이까지 차여가면서 계속 보좌진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국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100배 사죄라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김용남 후보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는 본인이 보좌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경하게 후보까지 사퇴할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아마 이 폭행 논란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들에게도 되게 충격적으로 이제 바로 다가오는 이슈다 보니까 며칠 좀 갈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 나온 사과문만으로 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분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당에서 이거를 뭐 감쌀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이동 후보의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이고 잘 만났다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귀하의 당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송원석 의원이잖아요. 네. 이분도 2021년도인가요? 그때 당직자 폭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무리를 빚었고 그것도 폭행 또 안 했다고 그 거짓말하다가 나중엔 다시 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적어도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인권적 차원에서 폭행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직접 당사자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유권자에게도 설명해 가면서 실제로 나는 앞으로도 이제 그러진 않을 것이고 그때는 뭐 혈기가 넘쳐서 뭐 그랬다고 손치더라도 어쨌거나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국면에서 과거 후보자들의 폭행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요즘 또 갑자기 뜨거워진 지역구가 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평택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먼저 출사표를 던진 지역인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저격수로 유명한 이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워졌죠.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요. 비록 조국 저격수기는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또 답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어제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뭐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상당한 공격은 지금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찌르고 돌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저는 민주당의 공천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지금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축하드리고 그게 현실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되고요.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야 먼저 때리지만 않으면 나도 안 때릴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공격 안 하면 뭐 공격 이런 걸 언급할수록 자꾸 또 이거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자꾸 코끼리 생각하게 되듯이. 네, 그것도 그렇고 전쟁이 터지기 전에 뭐 전쟁을 하자 선전포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 총알 한 발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게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잖아요. 팽팽한 긴장이란 소리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바라건대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지금 진보당 후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후보도 있어요. 다른 당의 후보들이 이러한 지점들을 이간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 양 후보가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실제로 평택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오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분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표면화되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뭔가 분란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후보자들의 입장에서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과정 자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의 치부를 오히려 드러내게 되는 걸로 생겨서 유권자들께서 오히려 이것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도 좋을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철저하게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유이동 후보란 말이에요. 네. 와, 지금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용남 후보가 딱 나왔을 때 야, 이 둘이 끝까지 단일을 하면 안 되면 내가 승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단일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지금 조국의 저격수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을 훑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이미 평택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민주당 유책으로 지역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추천이 되었는데 이분은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지난 합당 과정에서 합당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서로 TF를 통해서 정책연대, 선거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TF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넘어서서 합당 논의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8월에 전당대회에서의 연임을 위해서는 지난 합당 과정에서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조국 대표 저격수를 배치를 한 것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단일화 없으면 이거 진짜 선거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산 북부 갑 얘기를 그냥 위치만 바꿔서 똑같이 거꾸로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뭐가 달라요? 저는... 아니, 한쪽이 두 사람 범 여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조국
대표도 범여권 후보입니다라고 저 방송 전에 저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 그쪽의 표가 갈리는 거니까. 일단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수 하나는 황교안 후보인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가 네.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수 쪽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네. 그럼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의 목표를 국힘 제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해서 네. 단일화 안 한 것 때문에 국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무조건 단일화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남 의원의 지지율이 치고 나가지 못할 경우, 저희는 치고 나갈 경우 김용남 의원은 단일화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더 치고 나간다면은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격수다 뭐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보 진영의 승리라고 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기준은 무조건 지지율이다. 무슨 정당 간의 뭐 거래에 의해서 울산시장 선거와의 연관 때문에 무슨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고요. 무조건 유권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 아까 영상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뜁니다.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변수를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황교안 후보는 무슨 색깔 옷 입고 뛰나요? 붉은색을 입고 다닌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네, 같은데 아마 본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후보와 원외정당 후보를 유권자들께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평택을 지역에서 연고가 워낙에 확실한 분이에요. 네. 평택에서 태어났고 평택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고 바로 그 평택을 지역구에서 3선 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마 본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그널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평택을 후보로 선출된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우, 하루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통은 넘어가는 네. 거 같고 뭐 수백 통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그 프로필을 바꾸신 걸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택을 공천을 받은 김용남 이렇게 바꾸셨던데 일단 뭐 언제쯤 연락을 받으셨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한 2주 전에 이번 6.3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당에서 이른바 적합도 조사를 돌린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뭐 경기도에서 정치를 해왔으니까 네. 경기도에 있는 하남이나 평택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네. 짐작을 했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다른 패널 분들도 어제 많이 얘기하시던데 의원님 이름이 나오고 나서 하남 가남 이렇게 밈으로 막 만들어서 돌고 해서 하남 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평택이 됐다라고 네. 하는데 아쉽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아쉽지 네. 않죠. 사실은 하남은 저희 그 부모님 선영이 있어서 제가 네.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평택은 제가 한 13년 전에 이제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와서 네.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한 3년쯤 하다 보니까 그 수원회에서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평택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평택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야 이거 뭐 조만간에 100만 도시 되겠는데. 아 그때도 그렇게 보이셨어요? 예, 그때가 평택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됐을 때인데 네. 앞으로 곧 100만 도시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평택에 저희 법무법인 사무소를 개설을 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무법인 사무실은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평택이랑도 인연이 있으셨다. 사실 이번에 같이 언급되셨던 분이 김용전 부원장이 같이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시다가 저하고 결국은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두 글자까지 동일하시니까요. 네, 결국은 뭐 공천, 무공천 방침에 어제 직접 입장도 밝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 뭐 받아들이고 하시는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네. 김용 전 부원장은 본인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번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정말 본인 얘기대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선거는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 4월에도 보궐선거 있고 네. 후년에는 전국에서 국회의원 다 새로 뽑는 국회의원 총선이 총선거가 있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평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의원님을 평가했는데 일단 평택을 험지로 느끼시나요? 아니 원래는 네. 전혀 험지가 아니죠. 험지가 아닌데 지금 선거 구도 때문에 네.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른바 민주 진영에서 조국 조국 대표. 후보, 김재현 후보 네. 세 명이나 출마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 명이 표를 갈라갔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격전지, 뭐 험지 그렇죠, 이렇게 험지가 불리고 됐다. 있는 거죠. 조국 대표랑 어쨌든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경쟁 해볼만 하겠다? 아니면 좀 힘들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모든 선거는 다 힘들죠. 예, 선거는 힘듭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네. 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네. 이제 그 저격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그 부분에 예민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저격수를 공천해서 우군 맞냐?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공천이 이제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표현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제가 당선돼서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네. 과거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는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네. 조국 후보는 나름대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고 저는 그동안 또 제가 국회 다시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온 거니까 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만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아니 그 배우자분하고 5천 조카 그러니까 조국 사모펀드를 실제로 이렇게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났어요. 다만 배우자분은 알았지만 남편인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조국 펀드와 관련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는 주장보다는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거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의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냐? 더군다나 그 이제 펄이라고 하죠. 이제 증권가에서 주로 선수들은 펄, 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장 회사에 알짜배기 비상장을 이렇게 합병 과정을 통해서 붙여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합병하려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올리고 있던 기업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럼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출마 자체도 사실 조국 대표와 관련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에서? 재정치하려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하신 게 거기 구도가 지금 이렇다 보니 험지로 많이 얘기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5파전이고 법력권이 한 3명 출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실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담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저는 뭐 엊그저께 공천을 받았으니까. 네, 뭐 저도 사실 단일화라는 표현을 네. 그래서 이제 쓰진 않았는데 네. 이제 범여권의 후보가 많다 보니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은 네. 각 후보들이 본인을 이제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드리고 준비된 상태가 어떤지 정말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주민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과정을 상당 기간을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볼 때 이러다가 이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겠는데? 그렇죠. 선거의 흐름에서 봤을 예.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조국 후보도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국힘 제로였잖아요. 네. 뭐 그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런 전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 너무 초기라. 그럼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열심히 뛰는 일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뭐 다니면서 기자들 질문에 의원님 공천 축하한다라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네. 그리고 뭐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뭐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공격은 지금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공격이 사실 공천을 받은 뒤부터 들어오고 있지만 공천 전부터 들어오던데요. 전부터요? 근데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으시겠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지난 대선 전부터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범여권의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이런 기조가 깨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은 정말 웬만큼 찌르더라도 저는 대응하지 않겠다. 다만 찌르고 돌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더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사실 선거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격해지기도 하고 뭐 네거티브가 오가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최대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대응해야 될 곳 시간이 오면 어떡하실 거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수위를 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좀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찌르면 대응 안 한다. 근데 찔러놓고 돌리면 그거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좀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한 포인트를 지적한다면 실제로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공격을 받으시는 것도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그런 게 좀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진 않나요? 글쎄요, 저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지 선언을 할 의사가 있다고 아무나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선거 때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거를 수용하고 같이 손을 잡은 이유가 다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도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고 또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보수정당에서 활동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약점보다는 민주당의 다양성 내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을 더 강화하는 장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보궐 이제 공천 발표를 한 뒤에 의원님 공천을 놓고는 통합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민주당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혹시 정청래 대표가 공천 얘기를 하면서 뭐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반드시 이겨라. 열심히 반드시 이겨라. 예. 반드시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어제도 통화했어요. 어제도 통화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시거나 그러시진 않고 이겨라만 강조를 하시나요? 다만 이제 그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그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른바 범여권 통합 내지는 단일화 얘기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나설 테니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절대 하지 말고 네. 열심히 뛰면 좋은 페이스대로 유지될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어제 언론 인터뷰나 사실 다 단일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단일화나 통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끝까지 열심히 뛰어라.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평택 상황에서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투쟁, 싸움만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지역적 발전 내지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야말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평택을 지역을 보면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60~70%가 평택을이에요. 정말 넓습니다. 넓군요. 예, 지역구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어떤 때는 뭐 차로 1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해의 평택항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지구까지가 다 평택을 지역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잘 준비하면 이번이 뭐 보궐선거라 2년짜리 임기이기는 합니다만 2년 열심히 하면 또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의원님 공천 축하한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길래 의원님도 조국 대표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여기서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모든 후보의 입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당선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께서도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저 또한 열심히 할 테니 그러면서 주민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한번 받아보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격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정말 보기 좋은 선거운동을 같이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